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이석원 형제님, 형제님은 지금 서울대학원 행정학과 이제 교수님으로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 연성 전체주의 확산 및 위험, 이런 제목으로 전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냐 어저께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성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연성 전체주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듣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용어가 있고, 온 세상이 우리 네오막시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네오막시즘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오늘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한 이런 기치를 걸고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왜 온 세상이 완전히 좌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다 빼앗아가는 전체주의 이런 구조로 나가는가, 이런 거를 지난 한 1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특별히 이 모든 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가치를 다 빼앗아가는 거다. 이걸 아마 조목조목 아마 조리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석원 형제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5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항하기 힘든 그런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좌절에 빠졌고, 기독교의 힘을 빌려서 제가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그 계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다 있어서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우리 사회의 대중 모두를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입을 막아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잘 살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일단 생각과 언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 자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가 서서히 체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과 언어의 자유. 여러분,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일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학 강당에서 성별이 2개만 있다, 남성, 여성, 이렇게 말을 하면 해고당합니다. 그렇게 해고당한 사람이 지금 한 140명 정도가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해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혐오자,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서 길거리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습니다. 제목은 혐오 발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혐오 발언입니다. 오늘날 너무 이상하죠. 사생활의 자유.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일부 좌파주, 시애틀 워싱턴주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성별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육권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성별, 성에 관한 가치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가리키는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경제적 자유도 심각하게 박탈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776년 미국이 건국된 이후부터 200년 동안 물가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년 전의 집값이랑 지금 집값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부터 지금까지 집값은 수천 배가 상승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연성 전체주의의 피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신체의 자유도 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올바른 영양 정보가 자꾸 왜곡되고 있고 우리 몸에 어떤 주사를 놓아야 될지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적 자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정치에 관한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지금 6가지만 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을 테지만 이것은 모두 다 연성 전체주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렇다. 그냥 진행된 것도 아니고 현재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성 전체주의라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나 공개적 감시가 없이 사회적인 압력 또는 문화적 규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하게 연성이라는 말은 여기서 소프트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프트하게 북한이나 소련 같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는 경성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하드 전체주의 국가고 우리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프트한 연성 전체주의가 진행됐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 연성 전체주의라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Live Not by Lies 이렇게 책 제목이 되어 있고요. 번역을 하자면 거짓으로 살지 말아라. 거짓 속에 살지 말고 진실로 살아라 하는 여기 이제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요 안경 쓰신 분이 작가입니다. 로드 드레허라고 하는 이 저널리스트이자 평론가인 이분이 지은 책이고 이 책에서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은 202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밑에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인용을 했는데 이 책은 닥터 존 슈리거와 그의 어머니 밀라다 슈리거 때문에 존재한다. 이 밀라다 슈리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흑백 사진 속의 젊은 신부입니다. 이분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제 막 미국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체코슬로바키아 공산화가 된 후에 감옥에 gat혀서 18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8년 동안 감옥에 수감됐다가 이제 남편하고는 14년이나 떨어져서 나중에 미국에서 만나게 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밀라다 할머니가 체코에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살고 있다가 2015년에 미국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2015년에 미국에 메모리스 피자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인디애나에 작은 메모리스 피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피자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사랑을 받는 그런 맛있는 가게였습니다. 거기에 동성애 게이 커플이 찾아와서 우리가 결혼을 하니까 좀 케이터링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 메모리스 피자 주인인 기독교인 부부가 종교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실이 온갖 신문과 미디어에 실리고 그 다음에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 온갖 이제 린치가 가해졌습니다. 살해 협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게에 와서 여러 가지 폭행을 저질렀고 몇 년 후에는 가게를 실제로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이 밀라다 할머니가 지켜보고 나서 이거는 내가 젊었을 때 체코에서 겪었던 일하고 똑같다. 체코는 1945년에 나치 독일에서 해방이 되고 1948년에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밀라다 할머니가 겪었던 상황하고 너무 똑같다. 이제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처음 들어오던 때와 똑같다. 처음에는 국가가 직접 총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 사회나 미디어가 먼저 적을 지목하고 사람을 선동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이다. 이게 체코슬로바키아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1948년 이전의 상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비교를 했는데 1940년대 후반 체코에서는 카톨릭 신자들이 교회를 가면은 서구 제국주의의 간첩이다. 바티칸, 이제 바티칸 서구 제국주의로 이렇게 했는데 바티칸의 간첩이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 그것은 혐오주의자다, 차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이웃과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다음에 점차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진짜 경성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방금 했던 그런 동성애나 성전환이나 이민이나 또는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뭐 종교는 탄압하긴 하지만은 동성애나 성전환 이런 거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가? 이게 좌파 이슈인데 왜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옹호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전체주의가 완성된 국가에서는 이런 명분들을 동원해서 전체주의를 서서히 들여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옹호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나 성전환 이런 것은 실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서서히 전체주의를 들여오기 위한 명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좌파 철학하면 마르크스주의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에 관한 겁니다. 경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생산의 조건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 노동자들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같은데 모든 이유는 다 자본가들이 착취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을 품으면은 그러면 이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이 그 생각이 제대로 먹혀들어서 혁명이 일어나면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는 그 전체주의를 더 강화하는 전체주의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서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이즘, 뭐 북한의 주체 사상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서구 민주주의 국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불만을 가져야 되는데 서구 자본주의를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기는커녕 나날이 풍요해지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면서 혁명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그거는 주로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에 공동체와 이런 서구 기독교에 기반한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과 질서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뒤집어 엎어서 깨부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먼저 이것을 어떻게 깨부셔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상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 마르크스주의, 비판주의, 해체주의, 피시주의 이런 좌파 철학입니다. 이 좌파 철학은 서양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철학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 그래서 이것을 웨스턴 마르크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서양에서 서구 민주주의, 서구 자본주의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을 기독교 질서에 기반해서 전통적인 그러한 가치와 관습에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비워서 다른 사상을 주입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서서히 자유를 빼앗아 가게끔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상을 이렇게 마르크시즘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서히 적용을 합니다. 금방 하면 사람들이 눈치채니까 서서히 지난 거의 100년 동안 이것을 발전시키고 적용을 시켜서 오늘날 연성 전체주의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혁명이 실패해서 사상이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경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성 전체주의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연성 전체주의는 지난 100년 동안 1923년부터를 출발로 보니까 거의 딱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체계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그야말로 천재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사상을 개발시켜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파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처음 이 새로운 마르크시즘의 새로운 버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유명한 공산주의자고 마르크시즘의 신봉자입니다. 이 사람이 1926년에 무솔리니에 의해서 11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옥중 수고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썼느냐? 서양에서는 막시즘에 기반한 그런 폭력적인 혁명이 먹혀들지 않는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시즘은 경제가 있고 그 위에 상부 구조, 다시 말해서 그 위에 경제가 아닌 것들이 있다. 경제가 아닌 뭐 정치도 있고 이데올로기도 있고 제도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렇게 그것을 먼저 바꿔야지 경제를 바꾼다고 서양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기존의 막시즘에 여기 제가 빨간 네모로 강조한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1923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이제 사회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 10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1933년에 나치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1934년, 1935년 2년 동안에 여기에 몸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전부 다 망명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은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료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망명한 게 오늘날 미국이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 그러한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판이라는 막시즘의 비판이라는 키워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의 서구 문명의 질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의 서구 문명에 우리가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것들도 모두 나쁘도록 무차별적으로 비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의 명분은 서구의 모든 질서와 제도와 법과 관습은 전부 다 억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억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 이것을 철학적으로 더 이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 막시즘하고 결합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막시즘의 인간의 심리에 대한 심리학과 성이라는, 오늘날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담론들이 막 오가는데 그 이유는 다 여기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비판주의의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질서는 억압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도입을 해서 이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욕에 대한 억압이다. 인간의 본능은 성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적인 그런 욕망을 해방시켜야지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해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인 허버트 마르쿠제는 어떤 개념을 또 내세웠냐면요. 억압적 관용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억압적 관용.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서구의 질서에서 볼 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나 자유롭게 생각을 발언할 수 있는 관용이 이렇게 베풀어진 사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르쿠제는 그 관용은 거짓된 관용이다. 우리가 이 서구 사회에서 어차피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은 어차피 비난받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서양의 질서는 다 억압을 위한 이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차별 관용을 해서는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보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억압, 그 다음에 좌파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여러 내로남불 현상의 철학적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는 신좌파주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마르쿠제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람시의 이론을 실제로 실천에 옮긴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68년에 68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의 5월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사진에 이렇게 잘생긴 이 젊은 청년은 루디 뒤치케라고 하는 독일의 당시 독일 사회주의 학생 연맹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국가에서의 학생 운동을 주도했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솔보느 대학에서 100만 명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고 1000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당시에 군대를 동원할 준비까지 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프랑스 사회가 그 당시에
보수 표가 많아서 보수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했고 이 학생운동은 이제 수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학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좌파 혁명가들이 잠입해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70년대, 90년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융합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학자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이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해체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뭐냐? 일단 기독교를 비롯해서 서구의 모든 도덕과 진리와 모든 이 거대 담론은 다 허구다.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다 거짓이고 이거 만들어낸 이 생물학적 성도 이것도 만들어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 이것을 해체해야 되고 그것을 해체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 해체하는 방법. 해체하는 방법은 언어를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꿔서 말을 바꾸면 사람의 생각의 틀이 바뀌고 바뀌어진 생각의 틀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적으로 이제 언어를 바꾸는, 언어를 재정의하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우먼이 여성 아닙니까? 우먼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별주의자고 혐오주의자입니다. 우먼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자, 그 언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이 마르크스주의와 접목한 게 이때 1970년대부터다.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부터는 앞에 얘기했던 모든 그런 철학적인 이론들을 다 집대성해서 정치적 올바름 이것을 이제 PC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이렇게 해가지고 PC주의라고 부르는 이러한 새로운 철학의 흐름이 1990년대부터 일어났다. 이때부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선배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이론들을 다 집대성해서 기존의 기독교적인 질서가 다 억압적인 구조고 이걸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집착한 것은 성하고 인종입니다. 성하고 인종. 그래서 성차별,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 퀴어 시어리라든가 그 다음에 크리티컬 레이스 시어리 이걸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성과 인종에 집착하는 그러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등장한 특징적인 흐름은 여기 보면은 이제 취소라고 썼는데 캔슬 컬처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취소해버린다.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 연성 전체주의의 기본이 됐던 이 사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연성 전체주의를 실행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한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뭔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개념화해서 다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글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제 이 단정하고 잘생긴 이 젊은 청년은 영국에 살고 있는 헨리 노악이라는 청년입니다. 18세의 청년이고요. 이 헨리 노악이 이제 한 밤 8시쯤 되는 좀 저녁 시간에 이제 집에 귀가하고 있었는데 런던의 길거리에서 어떤 무슬림 남자가 큰 칼을 들고 막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헨리 노악이 이제 몰래 카메라 이제 이 핸드폰으로 카메라 촬영을 몰래 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랬더니 그 무슬림이 칼을 들고 이 헨리한테 막 쫓아와서 칼로 4번을 찔렀습니다. 큰 칼로 4번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스트에 보면은 그야말로 자기의 피에 질식해서 거기 피에 잠겨서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3명이 왔고요. 경찰관이 3명이 와서 그 무슬림한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이 헨리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나한테 해서 내가 찔렀다.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헨리를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헨리를 수갑을 채워서 뒤로 채워가지고 이 피 속에 그냥 잠겨서 익사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헨리가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앰뷸런스를 불러주지 않아서 결국 죽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결국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6개월 동안 영국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에서 한 번도 이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6개월 후에 일론 머스크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트윗에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헨리의 유가족들이 이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내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대규모 시위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단 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2개의 트위터를 제가 이제 X 포스트를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단 인종 차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재정의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종 차별이라는 그 단어를 뜻을 바꿔버린 겁니다. 인종 차별이라는 것은 백인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인종 차별.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이론적 배경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판적 인종 이론입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 비판적 인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양의 모든 제도와 관습은 백인을 우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인은 그 제도와 체제 속에서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어떤 백인이 그 제도와 체제 속에서 특권을 누린다면 그 제도는 인종 차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종 차별에 가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 특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남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백인은 태어나는 즉시 인종차별주의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은 태어나면 안 됩니다. 백인은 태어나는 즉시 인종차별주의자가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러티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면 이제 그게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재정의하고 그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재정의한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뒤에다 만들어 놓은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찰들이 그 내러티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슬림을 체포했고 이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포스트를 올린 12,000명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언어를 장악했다는 게 나오고 거짓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언론도 이걸 보도 안 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모든 제도가 장악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제도가 장악됐다. 그 다음에 이 경찰들은 피를 흘려 죽어가는 어린 손을 보면서도 막 자기들끼리 막 낄낄 웃고 막 이랬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악의 평범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허락을 하면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이 연성 전체주의와 관련된 이런 모든 충격적인 사건은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 거짓 스토리, 그 다음에 처벌, 그 다음에 제도의 장악, 그 다음에 악의 평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성 전체주의가 실행되는 것은 이렇게 단계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계별로 실행이 됩니다. 먼저 제도 장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도 장악. 제도라는 것은 대학, 그 다음에 언론, 미디어, 기업, 정부, 법원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게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나 아까 얘기했던 루디 뒤치케 이 제도 속에 숨어들어서 장기간 동안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도 장악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언어를 독점한 거나 누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를 독점합니다. 어떤 말은 쓰지 못하게 하고 어떤 말은 의미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단어를 이제 언어를 독점해 버리면 그게 바로 현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는 그런 일종의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바꾸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바뀌는데 그 생각의 틀에 집어넣을 만한 이제 조작된 어떤 진실이라든가 조작된 어떤 스토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제도 장악을 0번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연성 전체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0번이라고 매긴 거고, 실제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자기 검열을 유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 못하게 하는가를 실제로 국가가 검열할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검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면은 이제 실제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무자비한 탄압이 들어옵니다. 이게 탄압 및 처벌입니다. 자, 일단 제도 장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 장악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920년대부터 대체로 1960년대까지 이론적 철학적 기반이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신좌파주의, 그다음에 68 혁명을 통해서 대학 및 교육기관을 장악하는 이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미국에 1934년부터 미국에 망명하면서 그때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미국은 이미 대학이 좌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대학과 교육기관을 장악해서 언론과 담론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기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부터는 미디어, 그 다음에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장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1983년 이전에는 미국의 언론사가 5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5개 또는 6개 정도입니다. 미국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CNN을 잘 아시잖아요. CNN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입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워너 브라더스 영화사가 합병한 건데, 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회사가 워너 브라더스 픽처스, 그 다음에 뉴 라인 시네마, DC 스튜디오 등등등 9개의 영화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O,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플러스 등 3개의 스트리밍 채널을 가지고 있고, CNN, 그 다음에 헤드라인 뉴스 등등 2개의 뉴스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TLC, 애니멀 플래닛 등등 9개의 채널, 10개 이상의 채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에 엄청 영화, 신문, 그 다음에 뉴스, 모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다 장악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채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또 파라마운트사하고 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미디어가 완전히 장악됐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부터는 기업까지 이제 장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은 기업에 있는 어떤 인사 담당자를 포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금융 상품 등을 통해서 실제로 기관 주주 형태로 강력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소유권을 이제 장악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2010년대 후반부터는 가족과 사생활 영역에 까지 확대가 됐고, 7단계 강제 집행과 사회적 처벌, 이것은 2014년부터가 본격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14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온라인 상에서 게이머스 게이트라고 해서 어떤 게임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그 온라인에서 비난을 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흑인 흑인 인권을 위한 그 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트위터라는 그런 매체가 또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시기라서, 이런 온라인 미디어 SNS를 통한 이제 대중의 공격과 처벌이 본격화한 시기가 2014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언어의 독점입니다. 언어의 독점. 아까 얘기한 대로 언어의 독점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미리 정해주기 위해서는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성은 사회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이 권력층들이 이 사회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일이, 백인 남성들이 만든 말이다.
여성이란 말 쓰면 안 된다. 대신 이런 말을 써라 하고 정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boarding person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왜 이런 말을 써야 되느냐? 왜 이런 말을 써야 되냐면 그 여성 중에서 자기가 남성이 되고 이제 생물학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생물학적 성이 중요하지 않다. 생물학적 성이라는 건 없다. 성 정체성만 있다. 성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 정체성이란 말은 내가 나를 어떤 성으로 생각하느냐 이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인데 나는 남성으로 생각하면 남성인 겁니다. 근데 애는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애 낳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된다. 자, 그래서 이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정해준 말들이 뭐냐면 pregnant person 임신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 menstruating person 이거 뭐 월경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 가슴으로 먹이를 줄 수 있는 사람 chest feeder, chest feeder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자궁이 있는 사람. 자, 이런 용어를 쓰게끔 하고 여성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바꿔버리면 일단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하니까 반대 의견도 표출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뇌신경과학적으로 봐도 자꾸 언어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계속 주입을 하면 일단 이 사고 패턴 자체가 바뀐다. 신경과학적으로 반복되는 언어는 전전두엽 피질의 사고 패턴을 바꾼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증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유로운 개인의 생각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생각과 말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자를 이렇게 부르면 남자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남자는 부르면 안 됩니다. 남자라는 말은 입에도 올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웃긴 저는 이제 막 웃었는데 우퍼 더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퍼 더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먼이라는 말을 잘 아실 텐데 우먼에 보면은 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 펄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 펄슨. 그래서 우먼이라는 말을 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우 펄슨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펄슨 보니까 또 선이 들어갔거든요. 아들. 그래서 이 선이라는 말을 또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퍼 더러 그렇게 부르는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언어의 독점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서사, 거짓 스토리 구조를 짜서 이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더 1619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뉴욕 타임즈 매거진이 주도해서 쭉 연재한 그러한 내용이고 이것을 나중에 묶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이때 이제 니콜 헨나 존스라고 하는 당시 이제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것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이 진짜 건국된 것은 1776년이 아니다. 1619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1619년은 뭐냐? 그때 흑인 노예가 배에 실려서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해가 바로 1619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이 그때 시작됐다. 왜냐? 미국은 독립전쟁을 노예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탄생을 했는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탄생한 것도 노예주의를 유지하고 노예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다.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과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들은 다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은 이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 체제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19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이루어진 나라다. 여기서 태어난 모든 백인 남성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퓰리처상을 2020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인종차별이라는 말 자체를 백인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무슬림은 인종차별할 수 없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인한테 허용되지 않고 무슬림한테만 허용되고 이렇게 이제 단어의 의미를 바꾸면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스토리가 필요한데 바로 이 1619 프로젝트가 그러한 스토리의
하나의 예시고요. 그 외에 기후 변화, 뭐 성별이 여러 개가 있다라든가 또 코비드 19 백신에 관한 여러 가지 스토리,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검열입니다. 이것은 이 자기 검열이 아주 사실은 기가 막힌 건데, 그 국가가 감시나 그 다음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아도 모든 개인들이 자기끼리 알아서 검열을 하고 자기끼리 벌을 주고 자기끼리 다 탄압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르쿠제의 억압적 관용이 이제 현실에서 구현된 그러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기 검열이라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공개적 수치 주기, 이제 퍼블릭 쉐이밍이라고 하는 공개적 수치 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진실을 말하면은 이상한 사람, 뭐 미친 사람, 음모론자, 극우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낙인을 찍어버리고요. 이런 낙인이 찍히면 이제 사람의 심리는, 나약한 인간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생존 본능 중에 하나가 왕따가 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제의 공포. 그래서 사회적 배제의 공포, 이게 사회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심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내가 비난받을 바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심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공개적 수치주의. 이것이 더 나아가면 병리화, 여기 이제 병리화, 이제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탄압하고 처벌합니다. 일단 직장에서 해고되고 승진 계약에서 배제, 이건 자주 목격하는 일이죠. 이 제임스 다모라고 하는 이 구글에 있는 직원이 구글의 사내 문화를 비판하면서 남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관심 분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가 구글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구글에 해고당했고, 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여기 법과대학에서 강의하는 에이미 왁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흑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일반적으로 낮다, 그냥 통계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강의가 금지되고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J.K. 롤링이라고 하는 그 이제 반지의 제왕인가요? 뭐죠? 그 유명한 소설을 썼던 이 작가는 생물학적 성별이 존재한다라는 그 트윗을 올린 것만으로도 이제 수만 건의 그런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지 말자, 불매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소송 거는 거, 그 다음에 자격이나 면허를 박탈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연성 전체주의의 탄압 방식이고 처벌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책은 뭐냐면요, The Polar Bear Catastrophe That Never Happened 해서 이 폴라베어가 이제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의 재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수잔 크록포드라고 하는 캐나다의 이제 대학 교수인데, 겸임 교수인데, 이 사람은 북극곰 전문가입니다. 평생 북극곰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 변화 담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다, 북극곰이 뭐 3분의 2가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이 북극곰 전문가로서 캐나다의 북극곰을 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힌 겁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캐나다의 북극곰이 10,000에서 12,000마리였는데 2015년 현재 2만 마리에서 3만 1,000마리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조사한 바를 밝혔습니다.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이분은 학교에서 해고가 됐고, 그다음에 뭐 연구 능력이 모자란다, 어쩐다 하면서 수많은 협박과 그다음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마저도 이렇게 이 내러티브의 보호를 위해서 탄압을 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5단계에 걸쳐서 연성 전체주의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사건에 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미국의 21년도에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의 라우던 카운티라고 하는 라우던 카운티가 이제 구 정도 되는 그런 행정단인데 버지니아는 전통적으로 좌파주입니다. 버지니아는 전통적으로 좌파주인데 거기서 어떤 15세 된 소년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이제부터 여자 화장실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이를 보고 있던 10대 소녀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간을 했는데 이 학교에서는 그 사건을 무마시키고 얘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오히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개방형 화장실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에 여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자도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표시를 해놔서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간을 한 이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서 또 강간을 했습니다. 또 강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라우던 카운티에서 교육위원회가 구의 그 학군 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직원들이 얘가 이렇게 강간을 했다는 이런 기록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막 그 교신한 내용이 다 밝혀지면서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여기 있는 요 사진에 있는 요 분이 이제 피해 소녀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교육위원회에 막 찾아가서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격렬하게 항의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아버지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아버지를 체포해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라우던에 편향된 조지 소로스한테 매수된 검사라는 얘기죠. 부타 베라라즈는 요 스컷을 무질서 행위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려 했다. 그 다음에 강간한 그 소녀는 감옥에 가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좌파주의였던 이 버지니아에서 주지사가 뭐 오랜만에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가 선임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봐도 처음에 이제 언어를 장악을 하면 성중립 화장실 이런 언어를 쓰는 겁니다. 성중립 화장실, 또 개방형 화장실 이런 언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또 은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뭐 선생님들이나 언론이나 또 검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이걸 은폐하고 제도가 장악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감도 이 사건을 묻으려고 했고, 그 교육위원회에 있는 어떤 직원이 이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됐다는 것을 어디다 제보했다가 또 해고당했습니다. 이렇게 또 탄압 처벌이 이루어지고 다 똑같은 형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제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느냐? 전체주의는 단순히 독재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심지어 생각, 언어, 사생활, 양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이 국가와 같은 큰 존재가 개입을 해서 다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다. 일단 뭐 저 생각도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트로츠키나 하이에크와 같은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주의를 하는 목적은 부와 권력의 절대적 영속화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 대대손손이 내가 특권을 누리고 대대손손이 부를 누리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나 비판자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이 어떤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게 하려면 인간을 원자화해야 합니다. 원자화. 아까 서양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가족이나 종교나 교회나 또는 지역 공동체와 같은 중간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혁명이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집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우울하고 저항할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 중간 집단을 파괴하는 게 가장 큰 하나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을 고립해서 개인을 원자화시키고 그래서 저항할 의지를 꺾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도 전체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고독과 또 뭐 제국주의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개인의 고독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성 전체주의가 그럼 사람들한테 왜 먹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도덕적인 우월감, 그 다음에 이제 virtue signing 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좋은 사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 그 다음에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만 튀지 않게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심리가 모든 인간한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파고드는 것이 연성 전체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연성 전체주의라는 것은 뭐냐? 일단 부와 권력을 영속하는데 방해가 되는 개인의 정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인간이 고독하게 만들고 또 대중을 동원해서 처벌하고, 이것의 주요 방식은 인간의 영혼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한 주요 원인이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에 머릿속에 뿌리 박혀가지고 그 관습대로 모든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이제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덜어내고 인간의 영혼을 이들이 차지하게 되면은 이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또 아까 제목과도 같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로드 드라이어의 책에서도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간증 때도 밝혔듯이 저는 교회 나온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제가 뭐를 안다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논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쓴 자료는 제가 참고한 요 3권의 책을 종합을 한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 3권의 책을 종합을 한 것이고, 다행히도 이 3권의 책이 다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거짓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그 로드 드레허, 그 소련과 그 다음에 동구 유럽에서 공산주의 시절에 지하 교회에서 몰래 신앙 활동을 했던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쓴 책입니다. 인터뷰해서 쓴 책인데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부제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Manual for Christian Dissidents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주의에 저항하는 반체제 기독교 인사들을 위한 하나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여기 잘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책은 마이클 노울스라고 하는 지금도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젊은 평론가이자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이 쓴 스피치리스,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오늘날 언어가 이들에 의해서 독점이 돼서 어떻게 이 전체주의적 통제가 이루어지는가, 언어에 초점을 둔 이러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Fault Lines라고 하는 이 책은 보디 버컴이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침례교 목사입니다. 흑인 침례교 목사님께서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이 일종의 이단이다, 일종의 이단 교리다라는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3개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리브나빠 요 첫 번째 책에 보면은 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카톨릭 신부인 이 토미슬라프 콜라코비치라는 신부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크로아티아 사람이지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종교인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하나의 선지자 예언자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945년, 1948년 그 시기에 아무래도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미리 예언을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하 교회를 만들고 지하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가 공산화가 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도들한테 세 가지 강령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은 C, 이거 이제 잘 봐라. 분별해서 현실을 잘 봐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judge, 이거는 잘 판단해라. 판단을 하되 진리를, 오로지 진리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act, 이거는 행동한 대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콜라코비치의 3단계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틀에 맞춰서 요 세 가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일단 분별력에 관한 C에 관한 것을 하나, 그 다음에 저치 판단에 관한 것을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 관한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공동체와 가정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 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도대체 뭐냐?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말조심을 하고 뭐 소수의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든가 어떤 예의를 차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용어는 쓰게 하고 이런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그 드레허는 소련 동유럽 기독교인들이 미국에서 보고 있는 이 현상, 이것을 진지하게, 이것은 그냥 이런 단순한 문화적인 흐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통제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 경성 전체주의 국가가 공산화될 때 그 과정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침례교 목사인 보디 바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판적 인종 이론과 같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이런 사회 정의 운동은 단순히 사회적인 그러한 관심이나 어떤 이 소외된 자를 보살피자는 그러한 운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이다. 여기 이제 그 책에 제가 직접 인용을 했는데, 책의 본문을, 이것은 우리가 파멸을 꾀하는 이념에 속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한 마음을, 선한 양심을 이용해서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클 노울스의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무슨 예의를 차리거나 어떤 중립적인 규칙 이런 것에 관한 게 아니라 이건 권력 투쟁이다. 문화적인 권력을 놓고 싸우는 치열한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이단이 됐던 권력 투쟁이 됐던 전체주의가 됐던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진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우리가 첫 번째 분별력만 갖추면은 그 다음은 제 생각은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드레이어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 나서서 용감하게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혼자서라도 조용히 진리를 말하면 그게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또 진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기독교인의 저항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컴, 아까 얘기했던 그 비판적 인종 이론이나 그 성에 관한 퀴어 이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실은 억압받은 자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은 억압받은 자의 체험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진실을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실을 가리고자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자체가 억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받은 피해자가 말하는 게 그게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헨리 노악이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도 그 칼을 들고 있는 무슬림이 말한 게 오로지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버컴이 얘기하는 게 사회정의 이념에서는 억압받은 자의 경험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진실이라는 것은 오로지 성경의 말씀만이 진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노울스는 말이 현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원래 언어라는 것은, 단어라는 것은 어떤 존재하는 사실, 존재하는 현실, 존재하는 진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해체주의에서는 그것을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를 뺏기면 안 됩니다. 아까 이상한 말들 많이 했는데 그런 언어를 저희가 단호히 거부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올바른 언어만을 이제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 들어와서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라. 드레어의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그 소련이나 동국 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지하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몰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얘기는 인터뷰한 그 공산주의 치하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가족을 저항의 기본 단위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에서 자녀들한테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보고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을 중요시해라 이런 얘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컴 같은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지켜야 된다. 이 사회정의 운동에 이제 이렇게 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기독교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 기독교인이 많아서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진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노울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협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이제 드레어 책에 보면은 편안함과 그 다음에 지위, 생계를 위해서 진실과 타협하지 말라. 작은 거짓에도 저항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저항이란 게 뭐 이제 막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실만을 말하고 이제 거짓에는 귀를 닫고 이런 태도 자체가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우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믿음을 이런 사회정의 이념과 타협해서 적당히 수정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뒤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노울스는 그동안 문화 전쟁에서 이 보수가 너무 소극적으로 싸웠다. 너희는 자유롭게 말하고 우리는 왜 말하면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수도 어떤 표준을 세우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나누고 진리만을 말하도록 남들한테 강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준비하라. 그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어떤 신앙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럴 때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구절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한번 써봤는데, 연성 전체주의는 영적으로 사악한 권력이다. 이들과 전쟁에 임하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자같이 담대히 두려움을 버리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 진리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